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6번째 검찰에 출석해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여당은 앞에서는 투사인 척하다 뒤에서는 조서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탄핵 1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단식 중인 야당 대표를 추가 소환한 것은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사의 사법 만행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더 정식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러시아에 진입한 뒤 연해주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북러 정상의 공동 성명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일 마무리하지 못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 조사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재소환을 두고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 행세를 한다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사법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전용 열차로 북러 접경 지역을 지나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북러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권에서 탄핵을 추진할 경우 벌어질 안보 공백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오전 국무회의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체포 당시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서울 도심 강남 한복판인 봉은사로에서 지름 1m, 깊이 3m가량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된 가운데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금 전 2차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집중 조사해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종훈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출석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했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금 전인 낮 1시 20분쯤 이곳 수원지검에 도착했습니다. 검찰에 도착해 이 대표는 동료 의원들, 지지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후 검찰 청사 앞에 서서 취재진에게 5분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검찰이 검사 수십 명,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고 조사했지만 증거는 하나도 찾지 못했다며 본인이 대북 송금에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의 부패기업가에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말하곤 15층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이 대표가 어떻게 출석할지도 관심이었는데요. 느린 속도로 걸어서 출석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가 검찰에 나온 건 지난 9일에 이어 2번째입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조사 때는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출석 직후 인터넷으로 공개했는데요. 오늘은 검찰에 별도의 진술서를 추가로 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검찰 지난주 조사 이후에도 이 조서 날인과 서명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겠습니까? 네, 이번 추가 조사에서 양측은 쌍방울의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대납 의혹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9일 이 대표가 8시간 만에 조사 중단을 요구해 검찰은 방북 비용 대납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이 자체 이윤 추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한 만큼 경기도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입지를 위해 쌍방울의 사업에 불법적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어서 양측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은 부인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이 경기도와 국정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를 얼마나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난주 양측은 피의자 신문조서 서명 날인을 놓고도 맞섰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이 검찰이 정리한 조서에서 빠졌다며 항의했고 검찰은 이 대표의 억지 주장이라며 진술 누락은 없었다고 맞부딪혔습니다. 결국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과 날인하지 않은 채 조사실을 나오면서 조서는 재판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그랬던 이 대표가 오늘 조서에는 서명과 날인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검찰은 지난 9일 조서에 대한 서명과 날인도 오늘 다시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측은 조서 서명에 대한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약 검찰은 조서에 서명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또 사법방해를 한다고 보고 영장 청구 때 사법부에 관련 기록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큰 변수는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질문을 계획했던 양의 4분의 1로 압축하고 조사를 신속히 마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구급차와 휠체어 등도 준비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번 출석을 끝으로 이 대표 조사를 마친다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다음 주 초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여부를 판단할 체포동의안 표결은 추석 연휴 전인 이르면 오는 21일쯤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이틀째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어제에 이어 오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압수물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신 전 위원장은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재소안을 놓고서 여야가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피해자 행사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민주당은 검찰이 사법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조사 당시 이 대표가 조사를 중단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다며 반쪽짜리 조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범죄 행위의 몸통인 이 대표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오늘만큼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에서는 당당한 투사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생떼를 쓰며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하며 드러눕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국민들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를 부당하다고 규정한 건 다음 주 국회로 넘어올 것으로 관측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지난 9일 조사에서 증거 제시도 못하고 시간 끌기만 했던 검찰이 오늘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한다며 사법 만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단식 13일차를 맞아 몸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또다시 추가 소환을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도함과 망신주기를 넘어서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사의 사법 만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짓 진술을 조작했다며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밖에도 여야가 서로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은데요. 자,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여야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른바 김만배 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배후설을 거듭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 문제로 현안 질의를 하는데 민주당도 나와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진실 규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가 대선 공작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간 협의하지 않은 일정이라며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서 과방위 현안 질의는 여당 단독의 반쪽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여당 공세에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민주당은 단순히 장관 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해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잘못이 있는 분들의 사과와 또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사의 표명을 해서 단순한 교체로 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민주당은 모레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교체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로 러시아에 진입한 뒤에 연해주를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열릴 걸로 보이는데요. 수행단에는 군부의 핵심 간부들이 포함돼서 무기 거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지금 김 위원장이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반대 방향 아닙니까? 러시아 어디쯤 가 있는 겁니까? 네, 앞서 우리 국방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가 오늘 새벽 러시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일본 언론은 김 위원장이 오늘 오전 북러 접경 지역에 있는 러시아 하산역에 도착해서 환영식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러시아 매체가 전용 열차가 연해주 라즈돌나야 강 철교를 건너서 현재 북쪽으로 이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라즈돌나야 강은 우수리스크역 인근에 있는 강으로 김 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기 전에 다른 지역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이 그제 오후 평양을 출발했다고 밝혔는데 최고 지도자 동선을 노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매우 민감한 만큼 세부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군부 핵심 간부들이 동행했다며 출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군서열 1위인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정천 당 군정지도부장, 또 최선희 외무상, 오수용, 박태성 당 비서가 보이고요. 재래식 포탄 생산과 관련이 있는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도 포함됐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대면 회담은 2019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4년 5개월 만에 정상 외교를 재개하는 겁니다. 4년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은 평양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1200km에 달하는 거리를 20여 시간에 걸쳐 전용 열차로 이동했습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 오늘 내일 열릴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 언제 열릴 걸로 보입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열릴 수도 있고 내일 열릴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한 회담 날짜와 장소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수일 내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극동이라고 하면 주로 블라디보스토크와 연해주 지역 그리고 하바롭스크 또 보스토니치까지 아우르는 곳을 뜻합니다. 이르면 오늘 열릴 수도 있지만 내일 동방경제포럼이 끝난 뒤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일단 우리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핵심 의제는 무기 거래와 연합훈련 등 군사협력 방안으로 예상되는데요. 크렘린궁은 양측이 양국 관계와 영내, 국제 정세를 논의할 것이고 미국의 북러 무기 거래 경고는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이 곡사포, 박격포 포탄을 주고 방공 무기를 받을 수 있다는 러시아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외화벌이를 위해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파견을 늘리는 문제, 그리고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 논의도 예상해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러시아 측이 이 문제도 대북 식량 지원 논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하고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할 것을 촉구해 왔는데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오늘 YTN에 출연해 러북 관계가 안보리 결의의 취지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러시아 측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일정한 선을 넘은 협력에 나선다면 한러 관계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고도화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이루어져서 한반도뿐 아니라 국제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 한 대가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했습니다. 항공기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 JS621편은 오늘 오전 6시 57분쯤 평양 순안국제공항을 이륙해서 1시간 12분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특히 이 항공기는 김 위원장이 전용기처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안토노프사의 AN-148 기종입니다. 현지에서는 해당 항공기에 이번 북러 정상회담 지원을 위한 북측 인력이 탑승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는 것은 무기 거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면서 푸틴이 국제적인 왕따를 만나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주저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정박 대북정책 부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만나는 건 무기 거래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고 관측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와 상당한 양의 탄약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Final step in a series of conversation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to finalize a growing arms transfer relationship in which Russia receives significant quantities and multiple types of munitions from the DPRK. 미 국무부 브리핑에서는 북러 정상회담의 맥락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처음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금방 승리할 거라고 자신했던 푸틴이 결국 국제적인 왕따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라며 구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To meet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to ask for assistance in a war that he expected to win in the opening month. Look,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Now, 북한과 러시아 간 어떠한 무기 거래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추가 제재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of course have aggressively enforced our sanctions against entities that fund Russia's war effort, and we will continue to enforce those sanctions and will not hesitate to impose new sanctions if appropriate. 그러면서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이 무엇을 보상받을지 들여다보겠다며 회담 결과를 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국영통신을 인용해 북한 탄약을 대가로 러시아가 군사기술 이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북한 건설 노동자를 보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순방 기간 중국 리창 일본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언급하면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언급하며 재임 중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 정상과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순방 기간에 리창 총리와 기시다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미일 3국의 관계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언급하고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의 활력이 돌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앞으로 재임 중에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의 정상들과 만나고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하여 9월 10일 오후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초미 관심사로 되고 있는 조선반도와 그 지역 정세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том, как 가장 엄중한 결함은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무기 수입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고 with an international pariah, I would characterize it as him begging for assistance.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김정은 위원장 이 시각 현재 연해주를 따라서 북쪽으로 지금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발표에 따르면 북러 정상회담은 수일 내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진행될 전망인데요. 네,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미사일 핵 기술 맞교환을 포함해서 양국의 군사 협력 강화를 담은 공동 성명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회담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요.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가고 있는 열차의 동선이 조금씩 확인되고 있는데 네. 블라디보스토크로 바로 가지 않고 북쪽 연해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디로 가는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블라디보스톡이 바쁘죠. 예. 동방경제 포럼이 13일까지고 메인 행사가 오늘이에요. 네. 그 푸틴 대통령이 낮까지는 바쁠 거예요. 네. 연설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그림에 나오는 대로 지금 블라디보스톡 위쪽에 예. 하바롭스크가 있고 네. 거기 바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있지만 또 그 위에 꼼소몰스크나 아무로에 있는 꼼소몰스크라는 도시가 또 있거든요. 또 있어요? 예. 과거 하바롭스크는 김정일 위원장의 탄생지입니다. 북한은 백두산 미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하바롭스크 병원이라는 게 정설이고요. 아버지 그러니까 탄생. 김정일도 과거에 네. 하바롭스크도 들렸다가 꼼소몰스크 나무로 갔다. 이 두 곳은 또 러시아의 주요한 군수 산업 기지예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여길 들렸다가 예.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푸틴 대통령이 오늘 메인 연설이 끝나면 예. 이제 밤부터는 좀 자유롭거든요. 그러면 이번은 세계가 주목을 하니까 한 번 만나고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단독으로 2차례 이상 만날 수도 있고 만찬 포함해서 정식 절차를 거칠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김 위원장은 선대가 갔던 데를 가는 거고 예. 또 군사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네, 있겠네요. 내려오면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러니까 뭐 일부 지금 다른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엔 블라디보스토크 놔두고 딴 데서 할 이유는 높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들렸다가 내려올 가능성. 러시아에서 극동 지역이라고 하면 저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저기가 답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주민들이 접하는 대내 매체로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더라고요. 북러 정상이 만난다는 것을. 이건 어떤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가는 날은 얘기 안 했죠. 예. 10일 날 오후에 출발한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이미 보도를 했죠. 네. 노동신문이. 근데 사전 증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직전에 있었던 중국 당정 대표단 접견하는데 거기 최선의 예무상이 안 나왔거든요. 김성남 국제부장도 안 나왔고 예. 주요 인물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죠. 출발을. 그러니까 10일 날 오후에 출발을 했고 이제 핫산에는 오늘 오전에 도착한 걸로 지금 알려져요.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오늘 노동신문에 나왔거든요. 예. 이제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밤에 8시에 보도를 했고 예. 그러면은 동선을 한 하루 반은 숨긴 거죠. 다 이동한 다음에 국경을 넘는 정도 순간에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개는 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경호나 안전을 이제 그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시차를 두고 공개했죠. 예. 자,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부친인 김정일 위원장이 과거에 갔었던 하바롭스크로 갔다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금 사진이 지금 처음으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지금 잠깐 보여드렸는데 영상이 또 공개가 되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속을 그런데 안에 보니까 당의 정부 무력기관 주요 간부들이 다 이렇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최선의 외무상, 예. 최선의 외무상은 뭐 당연히 가야죠. 네. 그다음에 군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제 2인자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장이 김정은이니까 예. 리병철이 아. 있고. 지금 보이네요. 최선의 예. 외무상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노동당의 전문부서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당의 군사부를 확대 개편하는 게 군정지도부거든요. 예. 여기 박정천이거든요. 박정천. 원수가. 지금 악수하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박정천, 리병철이 있고 예. 그다음에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 아. 이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김명식 해군사령관 그다음에 공군사령관이 다 포함됐어요. 야. 그러니까 군 주요부는 다 있죠. 주요 간부들이 다 간 예. 거네요. 여기가 이제 메인이고 이 끝이 아닙니다. 박태성 이 사람은 과학기술 담당 당 비서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국가 비상설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예. 그 위성 정찰 로켓 여기 관계되는 인물이죠. 아, 최근에 2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수영이 가요. 오수영은 누구냐? 이 사람은 경제입니다. 아, 경제 담당. 예, 경제 담당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 기술, 경제, 군, 그 다음에 외무 이게 다 가는 거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많이 받아오겠다는 지금 포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포진으로 보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을 다 논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 가는 거죠. 예. 네. 지금 인물들을 봤을 때 군사 쪽, 과학, 경제 일단 이 부분들 다 좀 넓게 논의할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군사 쪽부터 좀 짚어볼게요. 일단 지금 북한에서 러시아의 핵심 기술들을 좀 받아올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 그리고 러시아의 핵심 기술들 교환이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급한 걸로 보면요. 예. 지금 미 국무부에서 나온 그 대변인 말이 예. 국제적인 왕따한테 국어를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예, 근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북한은 국제 왕따고 예. 푸틴 대통령은 국어를 해야 돼. 뭘 국어를 하느냐? 바로 북한의 군수 보급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렇군요. 일부 드론 얘기 나오지만 예, 보조적인 거고 네. 결국은 과거에 중요했던 야포, 포격전, 네. 그다음에 전차, 예. 장갑차, 보병, 그다음에 탄약입니다. 네. 이게 지금 무제한 소모전이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는 떨어지면 서방에서 주거든요. 아. 근데 러시아는 떨어지면 군수 고급 능력이 없어요. 아,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군사 대국이고 핵무기도 많이 갖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는 많이 갖고 있지 않나 봐요?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소련 체제가 해체되면서 심지어는 과거에 전쟁 전에는 러시아 탱크가 고장나면 우크라이나 보내서 고쳐왔거든요. 아, 이런 그랬군요. 분업 구조였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업 구조가 단절되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후화된 무기는 많은데 이게 소진이 되면 보충이 어려운 거죠.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렇죠. 예, 사실상 그러니까 재래식 그 무기 공급 시스템이 망가진 거군요. 그거죠. 예. 그러니까 방대한 이제 무기 시스템이 소진되면 특히 탄약류가 이걸 공급할 데가 아무데도 없거든요. 네. 근데 북한은 70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에 아. 재고가 쌓여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기다 둘 다 규격이 동일해요. 북한 무기가 소련 거니까. 규격이 동일하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평양에서 기차 타고 실어 날르면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열흘밖에 안 걸려요. 아. 말씀하신 대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특수 상황이긴 한데 지금 전쟁 이후도 생각을 러시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비확산 체제를 만든 핵심 장본인인데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그 핵심 기술을 이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핵심 기술을 준다는 건 너무 나간 거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 포진도 너무 많이 받으려 가는 거고 아무리 러시아가 쓰러진다고 그래도 뭐 핵잠수함 기술, 핵기술, ICBM 기술 당장에 주지는 않아요. 당장 주진 않을 것이다. 또 줘도 못 먹어요. 예. 예를 들면 핵잠수함 기술을 북한에 줘도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호주가 오커스를 영국, 미국하고 결성을 해서 핵잠수함 기술을 전적으로 받기로 했거든요. 예. 2021년에 결성을 했어요. 예. 근데도 첫 잠수함 진수는 2030년대 중반입니다. 북한의 인프라로 핵 관련 원자로 기술을 줘도 예. 제가 보기엔 10년 안에는 무슨 수를 써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술만 준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관련 부품도 만들어야 하고 인프라가 또 수입해야 있어요. 해야 인프라가 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드는 시설도 있어야 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핀트가 다른 게 예. 지금 벌써 밀가루 식량전력이 나오죠. 예. 네. 그러니까 북한은 포탄류, 군수공업 보급 능력을 주고 예. 지금 러시아가 식량 수출국
비료 수출국, 에너지 수출국이거든요. 예. 요 세 개만 받아도 북한은 숨통이 트이거든요. 네. 거기다 지금 미국 29 같은 비행기는 러시아는 이제 계륵이거든요. 근데 북한으로는 절실해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미국 29가 재고가 많거든요. 부품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만 줘도 충분히 협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재래식 무기를 주고 뭐 첨단 기술을 받는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나간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그 로켓이나 ICBM의 방향이 자기네로 바뀔 수도 있는 걸 얼마든 바뀔 수 있는데 그런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그런 첨단 기술을 바로 교환한 적은 없어요. 그럼 러시아에서 북한에 이전해 줄 수 있는 기술의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꽤 많죠.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구소련제 무기의 현대화, 그러니까 포병 전력, 기갑 전력,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같은 것, 그 다음에 ICBM 혹은 정찰위성 같은 것 핵심은 안 주지만 북한이 쓰고 있는 로켓 기술이 소련의 구형이에요. RD-250이라고 하는 로켓을 개조한 거거든요. 네. 그런 기술은 일부 도와줘도 북한으로서는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박태성 우주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갔으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기술을 바로 달라고 할 것 같긴 한데요. 논의는 할 거예요. 논의는 하지만 준다고 그러지만 바로 주지는 않죠. 그러니까는 지금 급한 건 탄약류와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식량, 에너지 필요, 그다음 일부 구재래식 기술, 이 정도는 이제 바로 딜이 가능하고요. 양측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크렘린궁이 발표한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대북 유엔 제재에 관해서 북한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공조하겠다라고 했는데 유엔 대북 제재는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도 동일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북한과 공조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이거예요. 지금 북한이 말하는 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하노이에서 결렬됐을 때 뭐냐면 민생에 관한 부분은 해제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북한 그 협력을 통해서 아마 민생에 관한 부분을 해제해주자. 주로 식량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을 분위기 띄우기용으로 안보리에서 제기할 수 있죠. 중국이 동조하고. 물론 그래도 미국, 프랑스, 영국이 동의 안 하면 만장일치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미를 식량 지원할 수 있다, 인도적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탄약을 받고 식량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연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북한과 러시아가 무기 거래를 하면 제재를 더 하겠다라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생 부분을 좀 해제해달라는 제안을 한다고 해서 서방과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어차피 북한하고 러시아는 더 볼 게 없어요. 러시아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고 지금 탄약 보급이 안 되면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켜 죽었죠, 그 사람. 그 이유가 바로 탄약이에요. 탄약을 공급 안 해주니까 안 해주고 무리한 희생만 강요하니까 반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북한과의 협상이 잘 안 되면 전선이 뚫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물량 공세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물량 공세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식량 이런 내부 위기가 거의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따 그다음에 구걸해진 상황이 맞는 거고 그러니까 딴 눈치를 안 볼 거예요. 다만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는 분위기는 띄우겠죠. 이게 민생이다. 인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분위기를 띄우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그 미국 정부가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해리스 부통령 그 인터뷰 보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포자기 행위랑 똑같다. 그 북한과 만약에 무기 거래하면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도 큰 실수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 행위, 큰 실수, 자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러시아는 자포자기죠. 전선이 뚫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가 퇴로가 없다는 게 이 사태의 그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못 도와주거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원하는 전면전의 보급 능력은 이란도 없어요. 북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견된 거예요. 근데 러시아 입장으로서는 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후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나 여러 가지 국제 협력을 하겠지만 그거에 흔들릴 만큼 둘 상황이 여유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개의치 않고 자기들 마이웨이를 갈 거예요. 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 이것도 이번에 정상회담도 미국이 미리 발설을 했거든요. 막으려고, 못 가게 막으려고. 근데 눈치 안 보고 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 부통령이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추가로 제재가 있을 것 같거든요. 대러시아 제재, 대북 제재요. 그런데 더 할 제재가 있습니까? 지금 추가 제재를 받더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더 없고요. 러시아는 추가 제재를 받더라도
북한의 탄약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는 아니지만 러시아 역시 서방으로부터 거의 고립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 공급망으로부터 거의 둘 다 퇴출당한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둘이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절묘하게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단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뭐 조금 희화해서 말하면 북한과 러시아는 전과 10범이지만 네. 중국은 전과자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중러 연대는 해야 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이 두 악동들이 협력을 하는데 완전히 손을 잡을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구구절 그 행사에도 급이 낮은 팀을 보냈어요. 네. 밀거중. 대략 한 서열 25위에 30위 되거든요. 좀 선 긋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지난 7.27 정전협정 기념일 열병식 때도 그때 류용춘 그 사람도 한 20, 30이 되거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짜증까지 냈거든요. 길거리에서 친서받고. 근데도 급이 높은 사람을 안 보냈거든요. 왜냐?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연결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북중러 연대는 해야 되지만 완전히 일탈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리창 총리도 만났죠.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은 약한 고리예요. 예. 중국으로서는 이 북중러 연대에 완벽하게 참여할 수도 없고 손을 놓을 수도 없고 예. 한국과의 미국과 특히 미국과의 정면 대결은 피하려는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북러 관계가 북중러 삼각 연대로 가는 걸 막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러시아하고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우리가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예. 러시아가 선을 놓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건 또 러시아 입장은 아프거든요. 그렇군요. 그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못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도 우리 외교적인 자율성이죠.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4년 5개월 만에 지금 다시 열리는 건데요. 4년 5개월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보세요? 4년 5개월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의 예. 실패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거든요. 그 직후에 러시아를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전까지는 김정은 체제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예. 이게 딜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일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댈 때가 러시아니까 러시아를 갔거든요. 예. 그 전에는 중국만 의존했거든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갑이 푸틴 대통령이었죠. 그래서요 군사협력 강화를 내용을 담은 그 러시아 정상, 북러 정상의 공동 성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있던데요?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정말로 절실한 건 북한의 재래식 탄약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받으려면 어쨌든 내용의 탄약 공급이라는 말은 안 들어가더라도 향후 모든 면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한다, 군사훈련을 한다 이런 내용을 집어넣으면 그 하부 구조로 이제 그렇게 탄약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우스운 얘기지만 갑이 김정은 위원장이죠. 네. 4년 전하고 달라졌죠. 예.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났을 때 그리고 공동 성명까지 발표를 했을 경우에 앞으로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사실은 좋지 않은 그림이 그려지죠. 이제 북러 뉴노말, 북러 르네상스 시대가 네.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다 출발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예, 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다급해졌죠. 네, 네. 그러니까 소련 때 동맹이었던 협력 관계가 깨지면서 네. 북한은 러시아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훨씬 중요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두 개의 한반도지만 한국의 방점이 있는 두 개의 한반도 정책이었는데 그랬군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제 방점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이 뭐냐면 저 전쟁은 끝나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평화협정으로 끝나야 되는데 양쪽을 충족시킬 만한 합의안이 나올 수 없거든요. 예. 휴전 아니면 장기적인 소모전입니다. 그럼 휴전이면은 지금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재건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는 건설 노동자가 없어요. 아, 또 그러니까 북한 건설 노동자가 가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장기전으로 가면 북한의 군수 고급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 북한이라는 전략적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 최소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순간 기간 동안은 북러 관계는 상당히 밀월 관계를 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북중 관계에 의존했던 북한의 외교가 상당 부분 무게가 북러로 갈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좋은 그림은 아니죠. 그렇군요. 북한이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었으니까 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강구해야죠. 알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는데요. 양측이 서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군사협력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강남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를 했는데 필로폰 등 3개 종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체포 당시 영상을 YT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YTN이 입수한 영상에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모습이 담겼다고요? 네, YTN이 확보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흰색 반팔 차림을 한 30대 남성 A씨가 엉거주춤 걸어옵니다.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대더니 두 손과 발을 땅에 붙이고 엎드린 채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조금 뒤 경찰이 출동해 수갑을 채워 체포한 뒤에도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합니다. A씨는 어제 오후 4시 반쯤 서울 논현동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은 가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위도스 들어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하고 차에 타서는 창밖으로 흉기를 내밀며 상대방에게 폭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차를 몰고 달아난 A씨는 3시간 만인 저녁 7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음식점 앞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의 람보르기니 차량은 체포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 한복판에 버려진 채 발견됐는데 차량 명의자는 A씨가 아닌 한 법인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실시한 A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엑스터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정밀 검사를 의뢰하고 A씨의 동선을 추적해 병원에서 투약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에게 마약 투약 혐의를 추가해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유튜버는 A씨가 지난달 2일 서울 압구정에서 롤스로이스를 타고 행인을 치어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신모 씨와 선후배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 씨와의 관계도 알아볼 계획입니다. 또 경찰은 A씨가 경찰 관리 명단에 포함된 조직폭력배는 아니라면서도 조폭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다른 참석자의 몸에서 신종 마약이 검출됐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어제 구속한 모임 주최자 2명 중 31살 이모 씨와 아파트 현장에서 이른바 천사의 가루로 불리는 신종 마약을 검출해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마약은 원래 수술용 마취제로 개발됐지만 자살 충동 등 부작용이 심해서 사용이 중단된 약품입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모임을 주도한 45살 정모 씨를 구속하고 모임에 참석한 다른 1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마약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이 60명이 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6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청이 19명, 교육부가 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명 순이었습니다.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유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비공개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대마와 프로포폴, 코카인과 케타민 등 최소 7종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당시 법원은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유 씨가 사실관계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연 4,000%라는 말도 안 되는 높은 이율로 사회초년생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협박을 동원해 돈을 뜯은 불법 대부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서 협박하는 이른바 나체 추심수법으로 괴롭힌 걸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무실을 급습한 경찰이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사무실 이곳저곳을 수색하자 금고에서 5만 원짜리 돈다발이 발견됩니다. 이곳은 30대 남성 A씨가 운영하는 불법 대부업체의 사무실. 이들은 인터넷에 비대면 소액대출 광고를 올려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들은 이후 이른바 나체 추심 수법을 동원해 피해자들을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미리 받아둔 사진을 다른 사람의 나체 사진과 합성한 전단을 제작해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하거나 실제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작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피해자 212명에게 5억 원을 대출해준 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모두 3억 5천만 원.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하고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선후배들과 함께 하부 조직원들을 모아 역할을 분담하는 등 통솔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조직한 사실을 확인해 조직원 전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의율했습니다. 또 대부업법 위반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고금리 소액 대출을 무심코 빌렸다간 돌려막기로 인한 빚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들은 특히 범행에 노출되기 쉽다며 불법 대출이 아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강남도심 한복판인 봉은사로에서 깊이 3m가량의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4개 차로가 전면 통제됐는데요.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권준수 기자. 네, 서울 봉은사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뒤로 땅꺼짐 현상이 일어난 곳이 보이는데 땅꺼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제 뒤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발생한 땅꺼짐으로 인해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처음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름이 1~2m, 크기는 깊이는 3m가량으로 추정됐습니다. 상수도관 복구를 위해 현재 땅을 더 파내면서 지름은 더 커졌는데요. 경찰과 강남구청은 교보타워 사거리부터 차병원 사거리까지 4개 차로를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땅꺼짐은 언주역 8번 출구 앞 차도를 달리던 사다리차 한 대의 바퀴가 빠지며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땅꺼짐은 인근 상수도관 파손으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쉽게 말해 물이 새면서 땅 자체가 약해져 가라앉은 겁니다. 인근에 대형 병원이 있어 상수도관 사용 자체를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강남수도사업본부가 긴급히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근 건물마다 저수조에 물이 모두 확보된 상태라 현재까지 단수가 된 세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상수도관에서 물이 샌 지점은 확인된 만큼 물이 다시 제대로 흐르게 되는 기초 복구 작업은 1시간 이내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단 상수도관을 복구한 뒤에는 도로 포장 작업을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차도 통행이 재개되기까지는 최소 3시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봉은사로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지난 4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채점도 하지 않은 답안지가 파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이와 비슷한 사고가 최소 7번이나 더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실태를 김평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국가기술 자격인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에서 답안지 600여 장이 채점 전에 파쇄되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은 재시험을 치르는 불편을 겪었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어수봉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사퇴했습니다. 국가 자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이와 비슷한 일이 최근 3년 사이에 최소한 7번은 더 발생할 뻔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기사와 산업기사 시험 답안지는 각 지역 산업인력공단 지사에 1차로 모인 뒤에 채점센터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답안지가 채점센터로 배송되지 않고 지사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나마 채점센터에서 답안지 누락을 알아채고 파쇄 전에 찾아온 게 다행이었습니다. 지난 4월 시험의 경우에는 지사에서 시험 관련 서류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한 달 만에 없애면서 답안지까지 파쇄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는 응시자 1명의 답안지 6장 가운데 1장이 아예 분실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개선하지 못한 것이 결국 답안지 파쇄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적 사고 책임을 물어 산업인력공단에 기관 경고 조치하고 책임 있는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건물 옥상에서 행인들을 향해 벽돌을 던진 20대 남성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이 자신을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며 김포와 인천 등 국내 5개 공항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온라인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가 훔친 물건은 모두 모조품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아 교정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해외에서 무허가 투명 치아 교정 장치를 구매 대행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허위 과장 광고 92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파주시 장단면에서 60대 남성 A씨가 야생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전기 울타리에 감전돼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타우루스 산에 있는 깊이가 1km가 넘는 모르카 지하 동굴에 갇혔던 미국인 탐험가 40살 마크 디키 씨가 사고 9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KBS 이사회는 오늘 오전 9시 임시 이사회를 속개해 비공개로 김 사장의 해임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통해 6대 0으로 해임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김희철 사장은 자신의 해임안을 의결한 이사회 결정에 대해 해임에 이를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조사 결과 서울에서 추석 차례상을 준비할 때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약 24만 원, 대형마트에서는 28만 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판매 중인 한우 소고기 등 선물 세트 일부 제품이 등급이 낮은데도 더 비싼 경우가 있다며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에게 경고했습니다. 서울시와 디즈니코리아가 오늘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와 함께하는 추석 달맞이 행사를 엽니다. 한국은행의 지난 2분기 기업 경영 분석 결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기업 2만 3천 곳의 2분기 매출은 3.6%로 1년 전보다 4.3% 줄었고 영업이익률은 1년 전 7.1%의 절반 수준인 3.6%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중국 경기 둔화 우려의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주식과 채권을 내다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You want to bring down the syndicate? It's impossible.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800명을 넘어 거의 3,000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부상자도 2,600명을 넘었습니다. 생존율을 높이는 골든타임도 지나가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환자를 실은 구급차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지진 피해 현장을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다행히 막혔던 길들이 하나둘 뚫리면서 구조 작업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안타까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쉴 새 없이 환자를 실어 나릅니다. 무너진 잔해 속에 가족들을 두고 온 주민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지만 희망을 놓을 순 없습니다. مرات اتلقى شي واحد حي ما مرات ما تلقى كل شيء انشق كل شيء مات. 중장비를 동원해 도로를 치우고 있어도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중상자가 많고 산사태 등으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Nos encontramos en la población de Imintela, es una zona muy remota, nos ha costado casi 8 horas de carretera el llegar hasta aquí.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진 피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수백 년 된 집들은 한때 관광 명소였지만 이제는 납작한 흙무더기로 변했습니다. 알하우즈주의 산간마을 한 곳은 전체가 잿더미로 바뀌고 주민 절반이 숨지거나 실종된 상태입니다. 아지즈 아하누쿠 모로코 총리는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망자와 실종자에 대한 추정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باش يمكن يساهموا في إعادة البناء إن شاء الله ديال المنازل ديالهم وديال السكنة ديالهم اللي كانت عندهم. 모로코를 돕기 위한 외국 구조대가 속속 합류하고 구호품도 전달되는 등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로코는 스페인과 영국, 카타르 등 4개 나라 지원 요청에만 응하면서 비판이 나오자 추가 지원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72시간이 지나면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날 수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강진이 덮친 모로코와 같이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에는 폭풍우가 강타했습니다. 리비아 동부군 대변인에 따르면 최소 2,000명이 숨지고 5,000에서 6,000명이 실종됐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리비아 동부 해안 도시가 물에 잠겼습니다. 지중해성 폭풍우 데니엘로 홍수가 난 겁니다. 폭풍에 차량이 뒤집혔고 차량들이 겹겹이 쌓이기도 했습니다. 북동부 해안 도시 데르나에서만 엄청난 인명 피해가 난 것으로 리비아군이 말했습니다. في مدينة درنا فقط يتجاوز 2000 فقيد فقدناهم نترحم على أرواحهم الطاهرة وهناك كذلك في درنا لا زال آلاف المفقودين. 리비아 총리는 데르나시를 비롯한 피해 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지정하고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또 댐 2개가 붕괴하는 등 피해가 극심한 데르나 지역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데르나에서는 폭풍으로 전기와 통신 등도 끊긴 상태입니다. بنبلغ جميع الوحدات جميع الأجهزة جميع الأطقم الطبية تنتقل إلى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여파로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뒤 동부를 장악한 리비아 국민군과 서부의 통합정부가 대립하는 무정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YTN은 건강한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곳곳에 복지관이 있긴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은 할 게 없다고 피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일부 시설에 몰리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부족한 노인 여가시설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자살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선배 어르신 여러분,
주먹을 쥐고 한번 하늘을 향해서 아자. 피아노를 전공한 83살 김효자 씨는 오늘도 라디오 부스에 앉아 마이크를 잡습니다. 선배 어르신 여러분, 잊혀진 계절 잘 들으셨나요? 4년 전 노인복지센터 음악방송 자원봉사를 시작한 뒤 잊고 살던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에 우울한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활이 너무 즐거워요. 아주 즐거워요. 이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센터. 건강한 어르신을 위해 난이도별로 6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인기 만점입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을 찾는데 대부분 프로그램은 금세 마감됩니다. 저희가 이제 너무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추첨제를 도입해가지고 하고 있을 정도로 센터에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하고 싶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곳이 특히 붐비는 이유는 이곳만큼 양질의 노인 복지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시설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지난 7월 기준 국내의 노인 복지관은 360여 곳, 4,000여 개에 달하는 노인 요양시설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대부분 동네 복지관이나 경로당 수준인데다가 초고령 위주의 프로그램만 있다는 게 어르신들의 불만입니다. 한 90 다 넘은 분들이 오고 시설이 안 좋고 이렇게 재밌게 또 안 해요. 내 신청했다가 한 번씩 갔다가 그냥 안 가고. 건강한 노인의 여가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산도 부족합니다. 올해 기준 노인 복지 예산은 23조억 원이 넘지만 이 중 80%에 해당하는 18조 5천억 원이 기초연금 예산입니다. 나머지 20%의 예산으로 노인 복지 인프라 사업이 채워지는데 이마저도 상당수는 질병 요양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건강한 노인의 여가만을 위한 예산 항목은 아예 찾아볼 수조차 없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노년을 맞이해도 할 것 없는 현실에 내몰리는 게 어르신들의 현 상황.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인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다는 통계가 이들이 사회적 관계를 맺을 여가시설이 부족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사회적 관계가 맺게 되면서 이게 이제 우울감이 완전히 해소가 됩니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 같은 게 진짜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또 사회적 관계도 좀 맺고 그런 게 좀 진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죠.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행복한 노년을 보장해주는 복지사회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다닐 수 있는 때까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이런 데 다니고 싶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9일에 이어서 오늘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된 이후 6번째 검찰 소환입니다. 이 대표는 혐의가 사실이 아니기에 검찰이 한 개의 증거도 찾지 못한 것이라며 자신은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이 권력을 맡긴 건 정적 제거와 폭력적 지배를 위한 게 아니라면서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앞에서는 당당한 투사인 척하면서 뒤에선 생떼를 쓰며 조서에 서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야말로 국민 마음속에 탄핵 1순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13일째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다시 소환한 것은 무도함과 망신주기를 넘어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검사의 사법 만행이라며 맞받았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당시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권력을 맡긴 이유는 내가 국가다라는 생각으로 권력을 사유화해서 정적 제거나 폭력적 지배를 하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 6번째 검찰 소환에 응해서 이 시각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대표 출석에 대해서 두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먼저 박형수 의원님. 예, 출석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종전과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출석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소환 조사 요구인데 이걸 마치 야당 탄압, 정치 수사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끝까지 지금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단식과도 연결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전 입장과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검찰이 이번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일단 조사는 오늘로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난번 조사 미진한 부분 때문에 오늘 저 추가 출석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아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실적으로 지금 단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조사는 더 이상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사는 마무리되고 지금 조사된 걸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만한 상황이 되느냐 판단해서 이제 그 수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민정 의원께서는 이제 최고위원이시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13일째 단식 중이죠? 네, 화면으로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말하는 것 자체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식을 해보신 여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 13일대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여전히 손을 전혀 내밀지 않고 안부조차 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치가 완전히 정치적 그 인간적 도리가 무너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사를 마무리하려는 그 이유는 결국은 추석 밥상에 반드시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추석 민심을 고려한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오늘 재소환한 것도 지난번 토요일에 있었던 검찰 조사가 미진했던 것이 아니라 그날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똑같은 질문들을 검찰에서 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 이유는 결국 시간 끌기밖에 되지 않고 단식 중이라는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다면 검찰은 질문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수사를 해온 만큼 정리된 질의를 통해서 한 번에 끝날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단식 중인 사람을 다시 한번 부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권 탄압의 수사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짧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복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검찰로서는 추가 소환을 요청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그만하고 다음에 다음에 다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서명 날인을 안 하는 바람에 지금 또 조서에 서명 날인을 안 했잖아요. 날인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자신 생각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진술서다라는 생각이죠. 마지막에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검찰이 그 정리한 내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끝까지 다 그 내용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진술한 합니까? 사람이. 보통 박형수 의원님은 검찰 출신이시니까. 제가 뭐 그 서명 날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한 말씀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 수사를 정치 수사로 몰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추가 소환을 지금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서명 날인의 의미, 조서의 서명 날인의 의미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거는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이재명 대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는 서명 날인이 있으면은 그 형식상 서명 날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용이 진실인 걸 추정이 됐어요. 서명 날인을 그러면 왜 거부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게 추정이 됐는데 그러면은 그게 증거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증거로 쓰일 수가 그런데 있어서.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어서 그 서명 날인 다 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가서 나 그 내용 인정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아예 증거가 안 됩니다. 지금은 형사소송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법정에 갔을 때 나는 그 조서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어떤 이유든 간에 난 증거 쓰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내용 최근 인정하지 재판 않습니다.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는 사례가 좀 있었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 조서는 아예
증거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걸 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서명 날인을 안 했다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 박 의원님께서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꼭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네. 오늘 저희 의총에서 김혜재 의원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검사들이 처음에 이제 발령을 받을 때 검사 선서라는 걸 한답니다. 김혜재 의원도 검사 출신이시죠? 네, 그 검사 선서 내용을 봤더니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따뜻한 검사, 공평한 검사, 바른 검사 이 네 가지를 선서한다는 겁니다. 따뜻한 검사도 들어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과연 지금의 검찰의 이 행태들이 박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이 네 가지 선서에 걸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아까 김혜재 의원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건들을 받고 또 검찰의 그 역사들을 다 알고 있지만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다라는 정도로 얘기하십니다. 저는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그 네 가지의 엄정한 검찰의 그 모습 저는 그대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태 왜 벌어졌습니까? 뜬금없는 단식부터 지금 사실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사가 그것 때문에 시작된 건 아니죠. 아니죠? 이 수사는 시작은 언제부터 됐느냐면은 이재명 대표와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금 경선할 때 이게 시작된 거 아닙니까? 대장동하고 백현동 이게 다 그때 터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검찰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단식 중인데 소환을 하느냐, 뭐 2번을 소환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단식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예요. 단식에 특별한 명분이 없었잖아요. 갑자기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고 그 전에 우리가 무슨 계엄을 선포를 했습니까? 긴급 조치를 선포를 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단식을 시작한 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고 그 단식의 목적은 뭐였느냐? 지금 이 사법 리스크입니다. 이걸 검찰의 지금 소환 조사, 영장 청구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단식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죠. 국민의힘은 이 방탄용 아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60여 명의 검사들이 투입된 적이 있었습니까? 압수수색이요 무려 376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지만 그 당시에 압수수색 46회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2년에 걸친 시간 동안 털고 털었는데 증거 하나 검찰이 내세우지 못했다면 이제 좀 그만두셔야 되는 겁니다. 검찰이 제대로 된 검사를 하지 못하고 있고 불의에 협조하고 인권을 짓밟고 오로지 권력만 따라가고 스스로에게 관대한 검찰이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짧게 제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랫동안 수사가 되는 이유는 워낙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이렇게 이 형사 사건이 많은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수십 명 뭐 사건 검사가 동원됐다고 60명 이상 동원한 그 사건이 이런 사건 있었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일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 인력이 지금 딸릴 형편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한마디만 드리면 압수수색이 360회라고 말씀하시는데 300 몇 회가 된 거는요. 카드 쓴 것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경기도 카드 가지고 쓴 게 그게 100몇 군데인가 됩니다. 법인카드 그걸 법인카드 하나씩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색 횟수가 많아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고 있는 모습은 오늘 아침 회의 때 여야 회의 때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에 대한 여야 신경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호언했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에는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대통령 바꾸치기 공작에서도 모든 의혹이 본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선거 공작의 최종 종착지 이재명 대표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대선 패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출석해서 조사받는 것입니다.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입단 조사는 처음 있는 일이고 혐의 여부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에 거듭 촉구합니다. 제1야당 대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의 선에서 수사하고 조사를 조속히 매듭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오늘 민주당은 오전에 긴급 의총 열었죠? 네. 주제가 뭐였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 검찰 탄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던 의원들도 있지요. 뭐 비명이든 반명이든 여러 가지로 수사가 되고는
표현이 되고 있긴 한데 비명, 친명. 그 의원들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데에서 모두가 한마음인 겁니다.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만큼은 지켜줘야 되는 게 민주주의 국가일 텐데 지금 정치 검찰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역설적이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말씀은 하셨고 또 뭐 저희 당 안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는 있지만 이 사법 리스크를 이재명 대표가 넘어설 수 있게 그리고 민주당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1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고민정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이 지금 추석 전에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넘어올 거 아닙니까? 네네. 체포동의안 넘어오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내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의원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만 어제 이제 몇몇 의원님들도 밝히기도 했지만 대표의 의중은 가결로 가 있는 것 같다라는 고민정 그렇게 보세요? 저도 좀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긴 한데 과연 우리 당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무엇이든 간에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체포동의안이 18일 정도에 넘어올 것 같다라는 관측이 많던데요. 넘어온다면 지금 민주당은 좀 고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지금 애초에 이 단식 상황이 벌어진 것 자체가 지금 이걸 염두에 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체포동의안을 지금 넘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지금 벌써 물론 친명이라는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부결시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지만은 아마 고민정 의원님도 거기에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 때 이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공약을 했고 또 지난번 6월 달인가요? 국회 연설을 통해서 밝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민주당 의원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단식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그 목소리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나오면 아까 고민정 의원께서 우리 당 보고도 지금 비정하다, 정치를 어떻게 그래 비인간적으로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은 정말 그분은 민주당 세력 하면 낙인 찍을 겁니다. 근데 이 대표 같은 경우에 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단식 중이고 그래서 벌써 13일째거든요.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넘어온다면 건강 상태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렇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저희들도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괴롭고 그런데 지금 열흘 이상을 지금 단식하고 있는데 왜 건강이 걱정되지 않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목적 자체를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곱게 비치지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지 잠깐 듣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만약에 올라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올라오면 당근 부결이죠. 당근 부결이다.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이걸 친다. 그것은 민주당 분열 공작이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뭘 모르시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결을 선포해달라, 가결해달라고. 그건 택도 없는 소리죠. 단식하고 힘드신 분한테 약속 지켜라 라고 얘기한 게 참 야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냐? 저는 그걸 정말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는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검찰도 총선을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속도를 빼고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영장 청구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긴 하지만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의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걸 총선까지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실 추석 가능성이 민심을 있거든요. 고려하는기보다는 좀 더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을 더 본다. 네, 아직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서 민주당이 뭔가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까지는 다시금 저희가 회복하거나 추스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든 저든 빨리 결정이 나야 그 다음 새로운 그림들을 그리든지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고민정 의원께서는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네, 국민의힘 입장 혹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굳이 제거함으로 인해서 민주당한테 새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계기를 줄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설령 영장 청구가 된다 하더라도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게 보는 법조인들도 많이 있고요. 만약에 기각이 돼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정부 여당에게는 갈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친명, 반명, 비명 할 것 없이 완전히 다시 되살아나는 모양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과연 검찰이 안고 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번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리고 법조인들 가운데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이제 영장 실질심사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박경수 의원님요? 그거야 당연히 영장 청구할 때 모든 사건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때 반드시 이 사람을 구속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 목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일정 기준이 되면은 영장은 당연히 청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의무입니까? 네, 그게 꼭 뭐 무슨 법률상의 의무는 아니지만 그걸 무너뜨리게 되면 검찰이 법 집행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만큼 죄를 저지른 사람은 영장 청구 안 하고 불구속으로 하고 요만큼 저지른 사람은 구속해가지고 보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으로 본다라면은 고민정 의원님 말씀처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달 되면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본회의가 지금 안 잡혀 있는 상황에서 11월, 12월까지 넘어갈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저는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검찰이 조사는 다 해놓고 영장을 청구할 기준이 되는데 그 시기 때문에 늦춘다는 거 이거 자체가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또 다른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비판을 받기보다는 원칙대로 영장을 기준이 된다라면 청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의원의 시각을 좀 들어봤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벌써 13일째 단식 중인데 얼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찾아가서 단식을 좀 그만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언제까지 단식을 하실 것 같습니까? 처음에 단식을 하겠다고 저희가 이제 내부 논의를 했을 때에도 출구 전략에 대한 논의를 안 한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도 대표의 의지는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중간에 검찰 소환이 올 거라는 것도 예측 가능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방탄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도 예측했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여러 분야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당하고 폐간하겠다는 이런 수모를 겪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은 집회하겠다는 것만으로도 끌려가기도 하고 장애인들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만 해도 경찰에 끌려가고 이게 모든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들과 같이 이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누는 것이 야당 대표로서 응당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목표 지점 혹은 우리가 어떤 것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은 필요하다. 다만 대표가 처음에 단식을 시작할 때 대통령께 국민들에게 이런 아픔들이 너무 많으니 대국민 담화 혹은 대국민 사과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대통령께서 어떻게 답을 주실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쓰러질 때까지 한다. 지금 시국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야당 대표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지금 단식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다. 계속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하시네요. 시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 같아. 이거는 아닌데 저도 끝까지 갈 것 같긴 합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끝까지 갈 것 같다. 시작 자체가 이거는 출구가 있는 단식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뭐 드루킹 특검 때나 또는 뭐 다른 단식 그전 야당 대표들이 했던 단식 김성태 전 대표 YS나 또는 뭐 단식할 때 이런 단식에는 명확한
조건이 있었어요. 자, 이걸 해결해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주주의를 회복해라 이러면서 지금 이제 고민정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게 마치 뭐 하면 잡아가고 뭐 집회하려고 그러면 뭘 탄압하고 이게 마치 오공이나 무슨 그 유신 때인 것처럼 묘사를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지금 오공이나 유신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만큼 있겠습니까? 상당수라고 민주당에서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은 원래부터 출구가 지금 없는 단식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당의 지도부의 입장에서 그 부분이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뭔가 협상을 하거나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그냥 위로 방문으로 찾아간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한번 찾아가야 된다 이런 지금 지적이 있던데. 그 말씀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당 지도부로서도 뭔가 단식을 끝낼 만한 어떤 얘기들을 서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얘기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 리스크 없애줄게, 영장 청구 검찰로 하지 않도록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체포동의나 왔을 때 우리가 부결시켜줄게 이렇게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사법 리스크인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출구가 없는 것이죠. 네. 자, 여야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일단 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검찰 조사 대북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오늘은 뭐 조사를 길게 하지 않을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 책임을 물어서 지금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장관이 오늘 정책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굳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을 통해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고 사면 초과 상태인 당의 난국을 탄핵 이슈로 돌파하겠다는 정략적인 계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서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 하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불법 수사 외압을 인정하지 않고 장관부터 비서관까지 수사 외압 라인을 다른 핑계로 황급히 싹 교체한다면 의혹을 덮으려는 눈속임이고 개각이 아닌 도주이고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가히 도주 개각이라 할 만합니다. 진상이 드러나는 것을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 최상병 사건 있잖아요. 그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 관련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걸 덮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덮기 위한 것이라면은 개각하면 안 되고 사퇴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증거를 인멸하고 뭐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 덮으려면은 장관으로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얘기지. 장관 그만두고 나와버리면 누가 그 밑에 있던 다른 부하 직원들이나 장관 말 듣겠습니까? 오히려 개각을 한 쪽 그대로 있는 것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말이 되지만은 나가는 것을 사의 표명하는 것을 개각하는 것을 증거 인멸하기 위한 것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국가 전체의 지금 안보를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지금 임무가 있는 것인데 탄핵을 추진해 가지고 만약에 탄핵 가결이 됐을 때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직무 정지돼 버리면은 차관이 무조건 대행을 해야 됩니다. 개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안보의 공백 상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되니까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평생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서 헌신해 오신 분으로서는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국가 안보 상황, 이 상황 때문에 빨리 사의를 표명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의 표명에서 수리를 바로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수리를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대통령께서 수리를 바로 한다면 안보 공백을 대통령께서 스스로 만드는 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인사를 개각할 때에는 현임 장관이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는 계속 임기를 유지합니다. 그 중간에 인사청문회 등등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공백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께서 안보 공백을 정말 우려하신다면 재가를 안 할 것이고요. 예. 안보 공백 따위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그 짧게 제가 한 말씀. 네. 거기 민주당이 내일 의총하시죠. 그 민주당 의총 결과에 저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내일 생각합니다. 의총이요? 내일 의총? 민주당이 내일 아마 없습니다. 원래 오늘은 예. 검찰 규탄 그걸 예, 예. 저 의총을 하고 탄핵에 관한 거는 원래 내일 논의하기로 아닙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저는 예, 그렇게 예. 들었는데 의원님이 많이 아니라고 예, 해요. 아닙니다. 그럼 아니면 예. 그럼 앞으로의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서 예. 민주당이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라는 자세로 나오면은 수리할 수밖에 지금 없을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이 그 주장을 안보 공백 때문에 거두어들인다라면은 예. 그러면은 아까 지금 고민정 의원님 말씀하신 그 후임 장관 인사청문회 될 때까지는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럼 지금 탄핵 추진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예. 일단은 오늘 이제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대통령이 재가를 해버리면 탄핵이 불가능한 상황이 그런 됩니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대통령의 행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의 다음 수순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사실은 조만간 개각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 개각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네. 특히 문체부 장관의 유인촌 씨가 유력하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네, 네. 거기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이 어떠냐면 국민하고 싸우자는 건가? 이게 실화냐? 정말 미치겠다. 이런 발언들이 관계자 발로 국민의힘 의원들 발로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개각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그 분란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예, 예. 어찌 보면은 지금 정부를 보통은 여당이 잘 받쳐주지 못해서 정당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곤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당은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판을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흔들어 버려서 예. 정당을 더 힘들게 하는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게 이런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개각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왔잖아요. 예. 당 내에서도 건의도 하고 그랬죠. 당내에서는 뭐 여가부 장관이나 예, 일부 장관들의 이렇게 추진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는 이런 장관들에 대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요. 예. 지금 고민정 의원도 말씀하신 당 내부에서 우리 당 내부에서 예. 이 개각에 대해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오히려 제가 금시초문인데요. 당에서 기사 보시면 나옵니다. 어디서 들으신 겁니까? 그거는 뭐 이걸? 어디서 나온 그 예. 기사인지 정확하게 또 출처까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만. 예, 예. 제가 아는 우리 당 의원 중에서는 이 개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분도 없거든요. 그만큼 내부 예. 목소리를 다 듣고 있지 못하다는 네. 얘기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주 개각 검토에 나오는 하마평 의원 나왔잖아요. 저 신원식 의원이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유인촌 지금 특별보좌관이시죠.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행전 비대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개각 검토하고 있고 하마평에 올랐는데 들으셨어요? 맞습니까? 예, 뭐 저희들도 그렇게는 듣고 있는데요. 네. 뭐 신원식 우리 저 국민의힘 의원 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에서 오랫동안 국방 정책 뭐 그 전에 예, 예. 이미 경력도 다양한 그 군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네. 국방장관으로서 뭘 잘 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평가 한번 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MB 아바타가 돼버리는 거죠. 예. 다시 MB 인사들이 올드보이가 다시 귀환하고 있는 거고 MB 정권, 박근혜 정권, 예. 그다음에 윤석열만의 독특한 정권이 나오기를 국민의힘도 원하셨을 텐데 네. 결국은 다시 MB 때로 돌아간 모양새다.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0초. 노태우 정권 때 인사들이 문재인 정권 때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원래 정치 노무현이죠. 예. 노무현 정. 네. 노무현 대통령 네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공작 진상규명 협조하라. 지난 대선에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는 치밀한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충격적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만배 신학님의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허위 사실을 만들어내고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형에 처해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인터뷰, 조작된 여론으로 대선 결과를 흔들려 했다면 중대범죄이자 심대한 국기문란입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개입, 공모 여부입니다. 관련해서 징역 2년을 받고 아마 이제 특히 젊은 기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겪은 것만 기억할 거고 우리 여기 물론 언론인분들은 옛날 것부터 이제 기억나실 거고 그런데 제가 크게 해서 이제 기억나는 것부터 이야기하면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엽 병풍 조작. 지금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기관장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요 참석자로 오신 분들의 명패 전자가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것이 조금 마음 아프게 느껴집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입니다. 요즘 자다가도 벌떡벌떡 잠이 깹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도가 있는데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저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돼서 기뻤는데 오후에 그런데 이 당연한 결정을 축하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총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윤석열 정권의 비판 언론 옥죄기도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방송 관련 기관장과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위법적으로 줄줄이 해임하고 그 자리에 언론장악 오명을 쓰고 있는 올드보이 인사들을 앉혀 방송장악 시나리오를 하나씩 짜맞추고 있습니다. 좀 뭔가 아이러니하게 건너편에는 또 희한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서 후텁지근한데요. 내일은 하늘빛이 더 흐려지며 때늦은 더위도 주춤하겠고 계절의 시계가 잠시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오후 들면서 하늘의 구름량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충남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충북 남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는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오후부터 강원 영동 지방에는 비가 그 밖에 내륙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이 22도, 대전과 대구도 22도, 부산은 24도로 출발하겠고요. 오늘 낮 기온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이 27도, 대전이 25도, 대구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